당신은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것이 노년의 축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앙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부모와 자녀가 가까이 살아야 가족 간의 정이 식지 않고 서로 돌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63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와 남편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털어 아들 집 바로 앞집을 샀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보살핌을 기대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가까워진 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의 땀방울로 산 그 집은 결국 그녀의 노년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뼈저리게 후회하며 말합니다. 내 손으로 내린 그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슴 아픈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녀 곁으로 다가가고 싶은 모든 분들이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3번쯤은 곱씹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3살입니다. 남편은 칠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공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박봉이었지만 안정적이었죠. 수십 년간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거칠에는 꿈도 꾸지 않았고 그저 새끼밥상 따뜻하게 차려 먹고 아플 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돈을 쥐고 있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이 2억 5천만 원, 원화 환산 기준 남짓이었습니다. 이건 저와 남편의 자존심이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목숨값 같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30 넘은 외아들 민준이가 있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로 일하는 아들은 제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니 부모로서 그저 대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어디 제 마음대로 되던가요? 며느리라는 존재가 제 마음 한구석에 늘 박힌 가시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조건도 좋고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그녀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냉막함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 집에 식사하러 갈 때면 며느리는 유독 우리 부부에게만 일회용 수저와 종이컵을 내놓았습니다. 위생 때문이라며 웃었지만 정작 자기들은 예쁜 도자기 그릇과 유리잔을 썼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와 우리 사이에는 일회용 식기만큼이나 얇고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쳐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주 지우는 또 어떻고요? 막 걸음마를 때 뒤뚱거리던 손주가 얼마나 예쁘던지 안아보려 손을 뻗으면 며느리는 번개같이 달려와 아이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손 안 씻으셨잖아요. 혹은 밖에서 묻어온 세균 때문에요. 라며 말이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 서린 경계심은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와 아이를 볼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친정엄마는 보물이고 시부모는 세균 덩어리인가 봅니다. 남편은 요즘 애들이라 그래. 당신이 참아. 라고 했지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 보고 평소엔 각자 편하게 살자고요. 하지만 그 작은 배려가 훗날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래 손주 육아는 부산에 사는 사돈 어른이 도맡아 하셨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며느리를 의사로 키워낸 사돈 어른의 헌신은 저도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사라지자 그제야 아들 부부는 우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당직이 너무 많아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지우가 우리 집에 온 첫날
아이는 목이 쉬도록 울어댔습니다. 할머니 싫어. 외할머니 보고 싶어. 소파를 뒹굴며 우는 아이를 보며 제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퇴근 후 달려온 며느리가 뱉은 말은 더 기가 찼습니다. 제가 사직하고 애나 볼까 봐요. 그 말에 남편은 펄쩍 뛰었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니? 대출금의 생활비는 어쩔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마. 그때 아들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맞다. 앞집 박 할머니네 이민 가신다던데 그 집 사서 이사 오시는 건 어때요? 문만 열면 바로니까 애도 적응하기 쉽고.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 둘째도 가졌어요. 어차피 애 둘 되면 어머니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잖아요.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도우면 좋잖아요. 그 순간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을 헐면 안 된다는 걸요. 하지만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끈. 그리고 퉁퉁 부은 손주의 눈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집값은 너희도 좀 알아봐야 한다. 그 말이 제 노년을 망친 가장 비싼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앞집 매매가는 9억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던 낡은 아파트는 겨우 6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급하게 파느라 제값도 못 받았지요.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 평생 모은 비상금과 친척들에게 빌린 돈, 대출까지 끌어모아 겨우 그 집을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집은 우리 목숨값이야. 남편의 낮은 한숨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라면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이사 온 지 며칠 만에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했던 아들 부부가 매일 저녁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었어. 온 김에 좀 먹고 갈게. 어머님, 저녁 좀 넉넉히 해주세요. 저희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빈손으로 와서 밥만 축내는 건 예사였고 갈수록 요구사항이 뻔뻔해졌습니다. 내 식구 입맛 맞추느라 저는 새벽부터 장을 보고 씻고 다듬고 지지고 볶아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설거지통엔 산더미 같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가까우니까 우리 빨래도 좀 같이 돌려줘요. 아빠, 우리 집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웃으며 던지는 그 말들은 우리를 부모가 아닌 돈 안 드는 파출부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정타는 홈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노인네 기억력이 걱정된다며 거실, 주방, 심지어 우리 침실 문 앞까지 CCTV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빼고는 사각지대가 없었죠. 그녀는 수시로 핸드폰을 통해 우리를 감시하고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장에서 돌아와 손주와 블록놀이를 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손 안 씻으셨잖아요. 그런 기본 위생은 좀 지켜주세요. 화면 속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당혹감, 분노, 그리고 참담함이 뒤섞인 남편의 얼굴. 그는 말없이 화장실로 가서 손이 뻘개지도록 씻고 또 씻었습니다. 우리는 9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아들 앞집을 샀지만 정작 내 집에서 숨 쉴 자유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실수한 것 같지 않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들이 마치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화목한 3대 가족이었지만 실상은 착취였습니다. 밥 차려주는 건 의무, 청소는 당연한 일, 용돈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힘들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손주 아침을 준비하고 우유 온도를 맞추고 빵 귀퉁이를 잘라내는 일상. 우리가 은퇴한 노인인지 24시간 대기조 하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청소 안 하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방금 청소했지만 아이가 뛰놀다 빠진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히 해줘야 하는 존재가 되면 모든 헌신은 권리가 되고 모든 해명은 변명이 된다는 것을요. 밤마다 앞집에서 들려오는 아들 가족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의 정막과 대비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딱 2년만 참자. 지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 집 팔고 떠나자. 어디로요? 남쪽으로 가자. 남해 같은 곳. 집값 싸고 공기 좋고 시간도 느리게 가는 곳. 거기 가서 그냥 우리 둘이 살자. 남편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자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효도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갇혀 존엄성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가 가까이 사는 건 효도가 아니라 소모품이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저녁 많이 해주세요 라고 전화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내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단출하게 국수 한 그릇씩 말아 먹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둘이 먹는 밥이 제일 맛있네. 그 말이 왜 그리 슬프면서도 후련하던지요. 며칠 뒤 아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손주 학교 들어가면 우리 이사 갈 거다. 남쪽 시골로. 아들은 당황하며 집 산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편하고 좋잖아요. 라고 말렸지만 제가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그래, 너희는 편하겠지. 우리는 안 편하다. 그제야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희생하는 세대였습니다. 자식 위에 청춘을 바치고 늙어서는 손주 위에 남은 기력마저 짜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돈은 우리 노후를 지킬 방패여야 하고 체력은 우리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친밀함은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남쪽 작은 마을의 집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작은 주택에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 생각을 하니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대단한 부귀영화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차 한 잔 마실 자유, 그거면 충분합니다. 63세에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아들 집 앞집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너무 가까우면 화상을 입거나 족쇄가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손주가 입학하는 날,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날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온전히 나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친정 부모와의 가장 좋은 거리는 국 한 그릇이 식지 않을 거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자녀 집 근처로 이사 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노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과 국 한 그릇의 거리를 믿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2년 전 서울 구도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산 그곳은 낡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앞집 개가 짖는 소리만 들어도 몇 시인지 알 수 있었고 슬리퍼 끌고 시장에 나가면 온 동네가 친구였죠. 하지만 우연히 본 인터넷 칼럼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식과는 국 한 그릇의 거리가 딱 좋다. 끓인 국을 들고 갔을 때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 그 문장이 어찌나 낭만적으로 들리던지 덜컥 마음이 동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녹지도 많고 엘리베이터도 새 것인 그곳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해 정든 옛집을 팔고 아들네 아파트 단지 옆동으로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18억 원원화 환산 기준의 집을 팔고 신도시 아파트를 15억 5천만 원에 샀으니 노후 자금도 꽤 남을 거라 계산했죠. 손주 학교도 시켜주고 주말엔 공원도 가고 상상 속의 미래는 TV 광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사 초기엔 정말 좋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도 깨끗한 거리도 마음에 들었죠. 아들네도 자주 와서 밥을 먹고 갔고 손주가 할머니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울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손주가 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친구들은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딱 3개월 유효했습니다. 처음엔 주말에만 오던 아들 가족이 금요일 저녁부터 들이닥치더니 나중엔 평일 저녁까지 우리 집을 식당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밥이 최고야 라는 칭찬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며느리는 생선찜, 아들은 갈비찜, 손주는 튀김. 입맛 까다로운 상전들을 모시느라 저는 하루에 2번씩 시장을 봐야 했습니다. 식비, 가스비, 전기세는 2배로 뛰었고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 훌쩍 넘게 나갔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고 말만 할 뿐 생활비 보태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은퇴를 한 건지 무료 급식소 소장이 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TV 채널권도 뺏긴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 날 끌어들이지 마 라며 돌아누웠고 우리는 대화 없는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루 종일 장 보고 손주 픽업하고 저녁 준비를 하다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머리를 문틀에 뗐고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놀라 달려와 저를 부축해 소파에 눕혔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들어온 아들의 첫마디가 비수였습니다. 엄마, 안색이 왜 그래요? 좀 어지러워서 라고 힘없이 대답하는 제게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식탁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국은 뭐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받고 손주는 주스를 달라고 징징거렸습니다. 소파에 누워 그 풍경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그저 밥 해주는 기계였구나. 내가 쓰러져도 밥상이 먼저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국 한 그릇의 거리가 얼마나 허망한 말장난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국은 자식을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뼈를 고아 그들에게 국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단지 내에서 우연히 만난 위층 할머니가 제게 말해주더군요. 나도 그랬어. 손주 봐주러 이사 왔다가 골병만 들었지. 내 인생 찾으려면 거리두기를 해야 해. 그 할머니의 말이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비싼 새우를 들고 망설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내가 왜 내 돈 쓰고 내 몸 상해가며 남 좋은 일을 하고 있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이사 가요. 예전에 살던 동네로.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에게 이사 가겠다고 통보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게? 복비는 내가 알아봐드려? 왜 가냐고 섭섭하다고 붙잡을 줄 알았던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귀찮은 일이 하나 줄어드는 것뿐이었나 봅니다. 지금 저는 다시 예전 동네 근처에 작은 빌라로 이사 왔습니다. 1층엔 두부 가게가 있고 골목 어귀엔 익숙한 과일 가게가 있는 곳. 아침엔 공원을 걷고 오후엔 붓글씨를 씁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합니다. 가끔 아들에게 전화가 오지만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가까이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리가 당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거리인지 아니면 당신을 소진시키는 거리인지. 진정한 천륜의 기쁨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74세의 어느 노신사의 고백입니다. 그는 돈, 집, 자식이 있으면 노년이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낙상사고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74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입니다. 외동아들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고 공기업 간부로 퇴직해 두둑한 연금과 넓은 아파트, 예금 통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4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아침에 차를 마시고 화초를 가꾸고 가끔 여행을 다니는 여유로운 삶. 친구들은 저를 복받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 미끄러진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뒷머리를 썼었고 오른쪽 다리가 끔찍한 통증과 함께 비틀렸습니다. 피가 흐르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간신히 기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이웃집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칠바늘을 꿰매고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있을 때 뒤늦게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회의 중이라 못 받았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만 와서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아들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곤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휴가 내기가 힘들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아들은 잠시 후 다시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는데 시아버지 수발 드는 게 남녀가 유별해서 불편하대요. 74세 노인이 다쳐서 누워있는데 남녀 유별이라니. 그건 핑계였고 본심은 귀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있었지만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하루 20만 원이 넘는 돈을 줬지만 그는 저를 돈줄로만 봤습니다. 아침 대충 챙겨주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봤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30분 뒤에나 줬고 문병원 지인들이 사온 비싼 포도를 자기가 다 따먹으면서 어르신은 당뇨 걱정하셔야죠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돈 내고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는 기막힌 상황. 결국 몸이 좀 회복되자마자 간병인을 내보냈지만 설상가상으로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의사는 장기 요양을 권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와서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눈칫밥 먹으며 짐짝 취급당하느니 차라리 시설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요양원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불 끄는 시간까지 통제받는 곳. 밤이면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신음소리와 퀴퀴한 냄새. 저는 그곳 침대에 누워 깨달았습니다. 돈은 그저 병원비 영수증을 처리할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집은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며 자식은 내 인생의 보험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70이 넘으면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내 몸 뚱아리, 건강뿐입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는 힘, 그게 없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지옥입니다. 저는 이제 요양원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남은 생, 4가지 욕망을 버리자고 말입니다. 첫째, 재물욕을 버려라.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둘째, 권력욕을 버려라. 은퇴했으면 왕년의 지위는 잊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훈수두려 하지 말고 입을 닫아야 존경받습니다. 셋째, 명예욕을 버려라. 누가 날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넷째, 쾌락을 멀리하라. 늙어서 무리한 유흥은 몸을 망칩니다. 맑은 정신과 소박한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 잎사귀를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돈을 믿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만이 마지막까지 당신 곁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74세에 제가 뼈가 부러지고 마비가 되어서야 깨달은 늦었지만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